항의하던 관광버스 출입문이 막혀 10명이 숨지는 참변이 됐습니다. 안타까운 사연과 4명을 구한 의인 보도합니다. 지난 2007년 북한에 물어보고 유엔 인권결의안에 기권했다는 송민순 전 장관 회고록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갤럽 조사에서 박 대통령 지지율이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최순실 씨의 딸 이화여대 특혜 의혹에 대해 교육부 장관이 조사하겠다고 했습니다. 푸미폰 국왕 사망에 태국 국민 애도하고 있습니다. 태국은 왕세자 승계를 앞두고 정치 경제 불안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노벨상 수상자가 된 밥 딜런의 번안곡을 불렀던 가수 서유석 씨 출연합니다. 금요일 저녁 뉴스쇼판 시작합니다. 오늘 정치권에서는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이 출간한 책 때문에 큰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노무현 정부가 2007년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에서 북한에 물어보고 기권했다고 증언했기 때문인데요. 새누리당은 방금 전 끝난 최고위원회에서 TF를 만들고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 개최를 요구했습니다.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전 대표에게 불똥이 튀고 있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송민순 전 장관을 증인으로 우리가 채택해서 새누리당은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이 밝힌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 기권 결정 과정에 대해 진상 규명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청문회 개최도 요구했습니다. 한마디로 코미디입니다. 묻자고 한 사람이나 그거에 따라갔던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 참모진들은 참으로 우리를 아연실색케 한다 이 말씀. 송민순 전 외교장관은 회고록에서 2007년 11월 16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외교안보라인 토론에 대해 밝혔습니다.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 표결에서 송 장관은 찬성 투표를 하자고 했는데 당시 이재정 통일부 장관, 김만복 국정원장, 백종천 통일외교안보 정책실장 등은 기권하자고 주장했다고 했습니다. 이틀 뒤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장 주재로 다시 열린 회의에서 김만복 국정원장은 북한 의견을 확인하자고 제안했고 문재인 실장은 남북 경로로 확인해보자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북한의 반발을 확인한 정부는 결국 표결에서 기권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북한한테 물어볼 것도 없이 찬성 투표하고 송 장관한테는 바로 사표를 받을까 하는 생각도 얼핏 들었다고 했지만 실행으론 옮기지 못했습니다. 비핵화와 평화체제라는 두 개의 이 장치를 통해서 평화를 한반도에서 끌어내려야 한다. 이런 시각에서 보았습니다.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북한 측 주장을 그대로 수용했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송 전 장관은 14 공동선언문의 종전선언 주체를 3자 또는 4자 정상에서 직접 관련 당사자로 바꾸자고 했지만 묵살당했습니다. 북한 협상팀이 김정일이 지시한 사항이라 변경의 여지가 없다고 하자 그냥 물러선 겁니다. 새누리당의 청문회 요구에 야당은 정치 공세라고 맞섰습니다. 아니 지금 자 위원님.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은 북한 인권 문제도 남북이 직접 대화를 통해 개선하도록 권고하고 유도하자는 취지였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김종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전 대표는 최근 재벌의 역할을 인정하고 경제 성장을 강조하며 중도 색채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사드를 비롯한 북한 안보 문제에선 저향자 기조가 여전합니다. 본질적인 노선이 바뀌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최지원 기자입니다. 우리의 성장 잠재력을 떨어뜨리는 잘못된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국민 성장입니다. 대선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최근 성장을 부쩍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역할을 강조하며 중도 지향 면모도 보입니다. 저는 우리 경제를 살리는데 여전히 재벌 대기업이 견인차 역할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안보 문제에선 여전히 진보색이 강합니다. 사드에 대해 정부가 위기 조장으로 국민을 분열시킨다며 재검토를 주장했습니다. 사드 배치 지역이 확정되자 배치 시기를 미루자고 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도 대북 지원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전시작전권과 관련해선 우리 군의 작전권이 미군에 넘어가 있는데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작전권을 미군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박근혜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중도와는 거리가 먼 얘기입니다. 문 전 대표 측은 국익을 위해 가장 실용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것뿐이라고 합니다. 국익을 앞에 놓고 보수 진보를 떠나서 가장 실용적인 관점에서 어떤 게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해법이냐. 하지만 정치권에선 문 전 대표가 안보 노선에선 과거와 달라진 게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26%를 기록했습니다. 취임 후 최저입니다. 수도권과 부산, 경남 지역에서 지지율 하락폭이 컸습니다. 50대에서의 지지율도 크게 떨어졌습니다. 김경화 기자입니다. 세월호 사고 때도, 메르스 파동 때도, 총선 직후에도 29%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던 박근혜 대통령의 콘크리트 지지율이 무너졌습니다. 26%,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간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한 부정평가도 56%에서 59%로 올랐습니다. 불과 한 달 만에 지지 기반인 50대 지지율은 11%포인트, 60대 이상 지지율도 6%포인트나 빠졌고 30, 40대 지지율은 11%에 그쳤습니다. 미르재단 의혹과 비선 실세 최순실 씨 의혹이 결정타가 됐습니다.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 그리고 우병우 청와대 소속의 의혹이 아주 두껍게 형성되어 있는 가운데 이 경제지표의 먹구름이 콘크리트 지지층을 붕괴시키면서 핵심 지지 지역인 대구 경북에서도 지지율은 50%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서울 지역은 10%포인트 넘게 하락했고 PK 지지율도 평균을 간신히 웃돌았습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지역주의로부터 자유로워서 이슈 발생에 따른 여론 변화도가 큰데 최근 정권을 둘러싼 각종 의혹 논란들이 커지게 되면서 새누리당 지지율도 30% 선이 무너지면서 더불어민주당과의 격차는 불과 2%포인트로 줄어들었습니다. TV조선 김경화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거론했습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이 분노하고 있는데 물러설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는 박 시장의 측근이었던 임종석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자신의 캠프에 영입했습니다. 박소영 기자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문학의 블랙리스트 의혹을 거론하며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주장한 데 이어 청와대만이 아는 대답을 듣고 싶다고 연일 각을 세웠습니다. 새누리당은 박 시장을 비판한 데 이어 금도를 넘어선 정치 선동이자 국정 흔들기, 정치 파국 조장 행위라 박 시장을 위증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시 과정에 급수 사용을 사전 협의를 다 했던 것을 불법으로 사전 협의도 없이 했다고 이렇게 허위로다가 국정감사장에서 진술을 하는. 박 시장은 곧장 불이한 세력에 받는 탄핵과 고발은 오히려 훈장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박 시장이 정부 여당을 비판하며 선명성을 부각하는 사이 문재인 전 대표는 박 시장의 측근인 임종석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영입했습니다. 임 전 부시장은 문 전 대표가 조직과 비전을 탈바꿈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전 대표는 서울 광흥창에 비서들이 상근하는 사무실도 마련했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박 대통령 비판에 앞장서며 집토끼 잡기에 나선 가운데 문재인 전 대표는 외연 확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어제 저녁 안타까운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관광버스에서 불이 나 10명이 숨지고 7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먼저 하동원 기자입니다. 비상등을 켠 관광버스가 갑자기 차선을 바꾸며 시멘트 방호벽을 들이받습니다. 불꽃이 일더니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입니다. 하더라고. 불이 정확하니까 불이. 경부고속도로 영천에서 울산까지 55km 구간은 도로 확장 공사 중입니다. 때문에 도로 양쪽에 시멘트 방호벽이 설치돼 속도를 80km로 제한할 정도로 위험한 구간입니다. 그런데 48살 이모 씨가 운전하던 관광버스가 밤 10시 11분쯤 언양 분기점으로 진입하기 위해
차선을 바꾸려 무리하게 버스 사이에 좁은 공간으로 끼어들다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로 울산 하나케미칼 퇴직자 모임으로 부부 동반 중국 여행을 다녀오던 승객 20명 가운데 10명이 숨졌고 7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버스 운전자 이 씨는 타이어 파열을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은 무리한 끼어들기와 과속, 차량 결함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1차로에서 펑크가 나서 2차로로 갔는지 아니면 가베레를 받고 펑크가 났는지 그 부분을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버스 차체와 타이어까지 불에 타 사고 원인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운전자 이 씨는 무면허와 음주 등 운전과 관련해 12번이나 처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이 버스에는 중국 여행을 다녀온 퇴직자 부부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부부 세 쌍이 함께 숨졌고 이 목숨을 잃은 한 엄마는 딸 결혼식을 사흘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 절체절명의 순간 발벗고 온 이웃들도 있었습니다. 조세희 기자입니다. 퇴직자 부부 모임에서 떠난 중국 여행이 아내와의 마지막 순간이 되었습니다. 오는 일요일 딸의 결혼식을 앞뒀던 63살 김모 씨 부부. 가까스로 탈출한 김 씨는 사고 현장에서 하염없이 기다렸지만 아내는 결국 면사포를 쓴 딸의 모습을 볼 수 없게 됐습니다. 동생 결혼식 한다고 날짜가 그거 있잖아요. 이름하고 저희 동생하고 사위하고 이름하고 그런 거 다 적혀있고. 사망자 10명 가운데 부부 3쌍이 함께 숨졌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부상자 4명을 태워 병원으로 옮긴 고교 윤리교사 31살 소현섭 씨. 아버지 환갑잔치를 위해 강원도에서 고향인 경남 창원으로 내려가던 길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위급하게 모셔다 드렸던 분의 몸 상태는 제가 몰라서 그냥 좀 걱정이 되기도 하고. 길도 몰랐지만 물어가며 병원으로 달려간 소 씨의 신속한 판단으로 한 부상자는 다리 절단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열상도 심한 상태고 거의 절단 위기까지 갈 수 있는 상태였었고 오셨고요. 팔에 붕대를 감고 병원에 온 남성. 사고 현장에서 맨손으로 버스 유리창을 깨고 승객을 구한 청년입니다. 이 청년은 상처를 치료한 뒤 이름도 밝히지 않고 묵묵히 사라졌습니다. TV조선 조세희입니다. 자, 이렇게 인명피해가 커진 데는 삽시간에 불이 번진 상황에서 탈출구인 버스 출입문이 시멘트 방호벽에 막혀버렸기 때문입니다. 창문을 깰 비상망치도 찾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차정승 기자입니다. 사고버스는 최초 충돌 이후 4초 동안 60m를 더 달리며 시멘트 방호벽을 여러 차례 들이받았습니다. 불꽃이 화재로 번졌고 1분 만에 버스를 집어삼켰습니다. 충돌을 피할 갓길도 없었습니다. 400m만 더 갔더라면 도로 확장공사 구간이 끝나는 언양 분기점 앞. 3차선으로 넓어져 피해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버스 오른쪽이 1.2m 높이 시멘트 방호벽 옆에 멈추면서 출입문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방호벽에 출입문이 부딪혀갖고 열리지 않아서 희생자가 많았던 것으로. 버스는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였고 비상망치가 어딨냐는 절규가 쏟아졌지만 어둠 속에서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는 이겼더라니까. 내가 불이 아프니까 안 보이잖아요. 버스 창문이 유일한 탈출구였던 상황. 소화기로 운전석 뒤 창문을 깬 앞쪽 승객들은 탈출했지만 뒤쪽 승객들은 이미 유독가스를 마셔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충격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득이 있다 하더라도 안전벨트를 풀고 그래서 어떤 대처까지 가기에는 상당한 또 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소화기는 안전핀이 뽑히지 않았습니다. 초동 대처 없이 불이 삽시간에 번지면서 승객 구조는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비상망치만 빨리 찾았더라면 이런 참사는 막을 수 있었겠죠. 요즘 관광버스를 타고 여행 가는 사람이 많은 나들이철인데 다른 버스 상황은 어떨까요? 취재진이 고속 시내버스 모두 점검해봤습니다. 최원희 기자입니다. 45인승 관광버스에 비상탈출용 망치가 4개 달려 있습니다.
앞쪽에 2개, 뒤쪽에 2개입니다. 다른 버스를 타니 개수만 같고 위치가 다릅니다. 시내버스 망치 위치도 제각각입니다. 규정을 보면 정원 16인 이상 대형차는 위치와 상관없이 망치를 4개 이상만 달면 됩니다. 비상용 망치는 앞부분이 뾰족해 유리창을 쉽게 깰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났을 때 이렇게 구석진 곳에 있는 망치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불이 나거나 물에 침수됐을 때는 그 망치 뽑는 법도 잘 모르고 어디 있는지도 확실히는 모르는데 망치 위치를 알려주는 표시도 없습니다. 울산 버스 사고처럼 정전이 되고 연기가 자욱하면 망치를 찾을 길이 없습니다. 또 정원이 28명에서 45명까지인 대형 버스에서 망치 4개는 부족합니다. 우리나라 버스는 미국이나 일본과 달리 비상문도 없습니다. 미닫이 문짝은 사람이 열고서 나갈 수는 있지만은 이거는 이건 밀폐이기 때문에 깰 수 있는 천이 어차피 깨면 날 수밖에 없어요. 외국에선 비상문 고장에 대비해 창문도 손잡이를 밀어 쉽게 열 수 있도록 합니다. 중국에선 비상 버튼을 누르면 창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버스도 나왔습니다. TV조선 최연입니다. 울산에서 또 다른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석유공사 울산지사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나 1명이 숨지고 2명은 위독한 상태입니다. 박성철 기자입니다. 석유공사 울산지사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한 건 오후 2시 32분쯤. 지하에 매설된 원유 배관을 철거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던 중 펑하는 굉음과 함께 큰 불꽃이 튀었다 사라졌습니다. 불꽃이 튀면서 연기하고 피해서 불꽃이면서 10초 만에 완전히 불꽃이 나르면서 옷을 부숴버리고 깨어요. 이 사고로 협력업체 근로자 45살 김모 씨가 그 자리에서 숨지고 58살 최모 씨 등 2명은 생명이 위독한 상태입니다. 나머지 3명도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폭발 때문에 앞에 작업 중인 사람들이 다 화상 입었죠. 많이 다치신 분 있죠. 지금 저기 서울로 지금 이송했습니다. 사고 현장은 석유화학 공장들이 밀집한 중공업 단지라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경찰은 원유 배관 안에 있던 유증기가 폭발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배관에 고여있던 그 가스가 폭발한 것 같습니다. 추정입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현장 감식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TV조선 박성철입니다. 국방부가 유명 방송인 김제동 씨의 영창 발언은 거짓말이었다고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군대를 조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는데요. 무서운 표정으로 나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했던 김제동 씨는 오늘도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엄성섭 기자입니다. 아주머니 여기 서세요 하셨던 분이 군사령관 별 4개짜리 사모님이었어요. 미친 나쁜 신상파괴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영창을 13일을 갔다 왔습니다. 논란이 된 김제동 씨의 발언에 대한 국방부의 최종 결론은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런 주장이나 증언이나 자료가 없습니다. 영창을 하루라도 다녀오면 병적 기록부에 기재되는데 기록이 없다는 겁니다. 김 씨와 줄곧 군 생활을 같이 한 부사관까지 조사했지만 영창을 보냈다는 증언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앞서 해당 부사관은 TV조선과의 통화에서도 같은 취지로 말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개인적인 행사를 해본 적이 없어요. 처음 문제를 제기했던 새누리당 백승주 의원은 사성장군 가족과 군에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우리 군에 대한 신뢰는 첨단 무기보다 중요합니다. 한민구 국방장관도 김 씨에게 정중한 충고를 던졌습니다. 군을 희화화하거나 조롱하거나 하는 것은 우리 모두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감당할 수 있겠느냐며 엄포를 놨던 김제동 씨는 아직 입을 닫고 있습니다. TV조선 엄성섭입니다. 요즘 국정감사에선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최순실 씨가 최대 쟁점입니다. 그 최 씨의 딸이 이화여대에 다니는데요. 오늘 국감에선 이대 교수의 수상한 친절과 배려가 공개됐습니다. 최 씨 딸에 대한 학점 특혜 의혹도 나왔습니다. 신정훈 기자입니다. 최순실 씨 딸의 이화여대 지도교수가 최 씨 딸이 제출한 보고서에
파일이 첨부돼 있지 않다며 보낸 이메일입니다. 과도하게 공손한 표현을 쓴 부분이 눈에 띕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교수가 학생한테 자세한 설명을 하고 이 일을 대해서 다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민망할 정도로 교수가 학생한테 사정하는 그런 이메일이고요. 과제물 제출 기한을 넘겼지만 잘했다고 얘기하는가 하면 보고서에 오타 등을 직접 수정해 주기도 했습니다. 지난 4월 최 씨가 딸과 함께 담당 교수를 면담한 뒤 최 씨 딸에게 유리하게 학칙이 개정됐다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승마 선수인 최 씨 딸이 국제대회에 참여하지 않고 훈련만 해도 학점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올해 6월에는 국제대회뿐 아니라 전지훈련만으로도 출석 처리가 가능하도록 학칙을 개정했고 이례적으로 3월부터 소급 적용했습니다. 맞춤형 학칙 개정의 모범 사례입니다. 최 씨 딸이 마사회 승마장에서 훈련할 수 있는 특혜를 받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준식 교육부 장관은 특혜 의혹을 면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르재단의 배우 인물로 문학의 황태자로 불려온 차은택 씨가 추진한 문화창조 융합벨트 사업에 참여했던 실무진들이 대통령 표창 등 포상을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TV조선 신정훈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대표가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하면서 홍영표 통일부 장관과 정면 충돌했습니다. 정의당 소속 의원이 사망한 백남기 씨에 대한 추모 묵념을 제안했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이 적절하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유경 기자입니다. 선남 선녀가 청첩장을 인쇄하러 다니고 반지를 맞추고 하면은 곧 결혼이 임박한 거죠. 추미애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의 탈북 권유 발언이 북한 붕괴를 유도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자 홍영표 통일부 장관이 반박합니다. 그 비유가 개싹 들어오지는 않는데요. 북한과의 대화를 위해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얼굴을 붉히고 어느 누구도 감히 최선을 다한다고 말하지 못합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긴장을 고조시킨다는 주장에는 언성을 높입니다. 긴장의 가속 페달을 자꾸 밟고 있는데 대통령은 긴장을 가속 페달을 밟는 것은 북한이지 대통령이 아니고 정부가 아닙니다. 보건복지위에서는 야당의 고 백남기 농민을 위한 추모 묵념 제안에 새누리당 의원들이 반대해 집단 퇴장했습니다. 리릭스 헬기자들 얼마나 그 가슴 아픈 정말 나라를 위한 순국 아닙니까? 근데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국회 차원에서 어떤 예의를 갖췄습니까?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의혹과 관련해 수사 중에 있다며 앵무새 답변을 내놨던 이승철 정경련 부회장은 오늘도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자칫 또 제가 모르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국회에서 얘기했다가 이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그래서.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는 어제 외통위 국감에서 대한민국의 북핵 정책이 실패했고 박근혜 정부도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만취한 남성이 술집에서 난동을 부렸습니다. 성추행에 기물파손에 폭행까지 했는데 알고 보니 서울의 한 특급 호텔 회장의 아들이었습니다. 윤수영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특급 호텔 회장의 아들로 작은 호텔을 운영하는 40살 신모 씨입니다. 갑자기 옆 테이블 여성에게 추근됩니다. 자리를 피하려는 여성의 허리까지 감쌉니다. 밖으로 나가는가 싶더니 다시 돌아와 담배를 피웁니다. 말리는 주인의 멱살을 잡고 난동을 부리고 쫓겨나서는 가게 유리문을 향해 화분을 집어던집니다. 드시라고나 한잔 받으시라고나 그러다가 갑자기 돌변한 거예요. 함께 쫓겨난 신 씨의 매제는 유리문 밖에서 바지를 내리고 업주와 다른 손님을 조롱합니다. 그래서 담배 피지 말라고 하니까 내 기분이 나빠서 그런 거죠. 결국 출동한 경찰에 끌려갔지만 제대로 조사도 못 받을 정도로 만취해 있었습니다. 신 씨를 집에 데려간 건 특급 호텔 대표이사인 외삼촌이었습니다. 영화 베테랑 같은 갑부 2세의 난동에 술집은 부서지고 주인은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신 씨와 그 매제를 입건해 폭행과 성추행 혐의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필리핀에서 피살된 채 발견된 한국인 3명이 150억 원대 투자 사기를 치고 도주했던 인물들로 드러났습니다. 청부 살해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조덕경 기자입니다.
외화 투자업체 제2사가 있던 건물입니다. 대표는 48살 박모 씨, 상무는 박 씨의 아내 행세를 한 49살 맹모 씨였습니다. 52살 신모 씨도 전무직함을 달고 투자 전문가로 활동했습니다. 박 씨 등은 지난해 강남 한복판인 이곳에 투자업체를 차린 뒤 외화 선물 투자 명목으로 150억 원을 끌어모았습니다. 다단계 방식으로 운영해 투자자는 200명에 이릅니다. 하지만 이들은 지난 8월 16일 종적을 감췄습니다. 사무실도 닫았습니다. 거기 여기 아니세요? 없으세요? 저희는 다른. 경찰은 투자 피해자들의 잇따른 고소와 진정을 접수하고 박 씨 일당을 찾고 있었는데 지난 11일 필리핀에서 피살된 채 발견된 남녀가 이들 3명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지에 급파된 수사관 4명과 현지 코리안 데스크 5명은 투자 피해자나 동업자들이 이들을 청부 살해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장 감식을 통해서 어떤 증거물이라던가 피해자 몸에 난 상처들, 총흔 그런 걸 가지고서 일단은 수사 해결하는 데 접근을 할 생각입니다. 또한 경찰은 거액을 노린 현지인의 범행일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조혁현입니다. 머리카락으로 병을 진단해준다는 기계로 노인들을 현혹해 한약까지 처방해준 사이비 한의사가 붙잡혔습니다. 그 기계에 휴대전화를 올려보니까 방광염에 걸렸다고 진단했습니다. 완전 엉터리죠. 박성재 기자입니다. 초능력을 가진 물이란 광고 문구가 걸려 있습니다. 한약이 가득하고 약봉투도 널려 있습니다. 58살 지모 씨가 오피스텔에 차린 불법 한의원입니다. 네, 혹시 대체의학 관련해서 자격증을 갖고 계신가요? 별로 없어요. 지 씨는 자신이 러시아에서 공부한 대체의학 박사라며 노인들을 현혹시켰습니다. 또 생체 분석기라는 생소한 기계가 머리카락을 분석해 병명을 정확히 진단한다고 속였습니다. 이 가짜 생체 분석기에 제 머리카락 대신 휴대폰을 올려보겠습니다. 이 기기는 휴대폰이 방광염을 앓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유사과학을 이용하여 만든 기계로 의학적 근거나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생체 분석기 결과에 따라 한약을 원가보다 10배 비싼 가격에 팔아 노인 3,000명에게 9년간 10억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뭐하고 이렇게 먹어라 하면은 이상한 거짓말같이 낫고 그랬다고. 하지만 지 씨의 학력은 중학교 졸업이 전부였습니다. 2006년에도 한의사 행세를 하다 검거된 적이 있습니다. 경찰은 지 씨를 구속했습니다. TV조선 박성재입니다. 오늘 출근길 모범택시 한 대가 영동대교를 건너다 한강으로 추락해 운전기사가 숨졌습니다. 직전 사거리에서 차 3대를 들이받고 도망치던 길이었습니다. 윤재민 기자입니다. 한강 영동대교 난간이 뻥 뚫려 있습니다. 수면 아래에서 검은 승용차가 한 대 나타납니다. 오전 7시쯤 추락한 61살 최모 씨의 모범택시입니다. 사망자 1명 그 운전자를 저희가 이송해서 건대병원으로 이송했는데 그분이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최 씨는 이 사거리에서 차량 3대를 잇따라 들이받고 역주행까지 해가며 도주했습니다. 좌회전을 하다 중앙선을 넘어 신호 대기 중이던 차 2대와 충돌했고 차에서 내리라는 피해 운전자들의 요구를 무시한 채 다른 한 대를 더 들이받으며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2km가량 달려 영동대교를 건너다가 방향을 잃고 한강으로 추락했습니다. 체열을 하고 이제 그걸 봐야 되겠지만 음주를 하지 않았나, 그래서 도망가지 않았나, 그래서 추측이 됩니다. 경찰은 CCTV와 택시 블랙박스를 수거해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뺑소니 피해 운전자들은 경상만 입었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태국 전체가 푸미퐁 국왕의 서거로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70년을 제위하며 국민들의 지지와 사랑을 한몸에 받았기에 수많은 국민들이 진심으로 애도하고 있습니다. 김혜민 기자입니다. 은색 승합차가 병원 문을 나서자 양옆을 지키던 군인들과 간호사들, 수많은 시민들이 무릎을 꿇고 애도를 표합니다. 거리에도 검은 옷을 입은 시민 수천 명이 나와 손을 합장한 채 오열합니다.
정신적 지주이자 신으로 추앙받던 푸미폰 국왕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기 위해서입니다. 푸미폰 국왕의 시신은 병원에서 왕궁 사원으로 옮겨져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태국 정부는 앞으로 30일 동안 모든 축제를 금지했고 애도 기간은 1년을 두기로 했습니다. 관공서와 학교 등 주요 건물엔 조기가 개항됐고 공무원들은 검은 상복을 착용합니다. 태국 의회는 국왕 서거를 애도하며 9분간 묵념을 했습니다. 거리에 화려한 네온 사인은 꺼졌고 모든 방송국은 흑백으로 방송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재임 기간 중 19번의 쿠데타가 일어나고 개헌을 20번이나 하는 등 혼란이 이어졌지만 푸미폰 국왕은 격병기마다 나라의 구심점 역할을 해왔습니다. 특히 가난한 국민들을 살피면서 존경과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비롯 각국 정상들은 슬기롭고 권위 있는 지도자였다면서 푸미폰 국왕의 서거를 애도했습니다. TV조선 김혜민입니다. 태국 국민들은 벌써부터 차기 국왕에 오를 왕세자에게 걱정 어린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국왕의 자격이 없다는 평가가 많기 때문입니다. 지선호 기자입니다. 왕위를 이어받을 왕세자 와치라롱콘에 대한 평가는 서거한 푸미폰 국왕과 사뭇 다릅니다. 3번의 이혼과 처가의 부정부패로 5점을 남겼고 여성 편력, 낭비벽 등 각종 소문이 늘 따라다닙니다. 오히려 천사 공주로 불리는 시린톤 공주가 폭넓은 지지를 받습니다. New king or whatsoever, we hope that our country should be, better and more freedom. 현 프라윕 총리가 이끄는 군부와의 관계는 잠재적 불안 요소입니다. 프라윕 총리는 지난 2014년 탁신 전 총리의 동생인 잉락 당시 총리를 쿠데타로 몰아냈는데 왕세자와 탁신 측이 가까운 것은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쿠데타 재발 가능성도 뒤따릅니다. 프라윕 정권이 안정된 정권도 아니고 차기 왕이 될 와치라롱콘 같은 경우도 결정이 상당히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앞으로 표계 정국이 불안할 것을 저는 그렇게 보고 있죠. 금융시장에는 벌써부터 국왕 서거 충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푸미폰 국왕 위독설 이후 태국 증시는 6.1% 하락했고 태국 바트화 가치도 지난 1월 이후 가장 많이 떨어졌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단기적인 악영향이 예상된다며 경제가 무너지지 않도록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올해 노벨문학상은 세계적인 대중가수 밥 딜런에게 돌아갔습니다. 노벨상위원회는 딜런의 노랫말이 귀를 위한 시라고 평했지만 이 노래 가사가 문학이냐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이미지 기자입니다. 헝클어진 머리를 휘날리며 무심한 듯 노래를 주절거리는 밥 딜런. 노벨상위원회는 딜런을 가수가 아닌 시인으로 더 주목했다고 강조했습니다. Bob Dylan is a great poet. It's as simple as that. He is a great poet in the great English language. 딜런의 오랜 팬인 오바마 대통령은 그의 대표곡을 자신의 트위터에 올리고 충분히 받을 자격이 있다고 치켜세웠습니다. 하지만 미국 주류 언론과 문학계 관계자들은 딜런을 문학인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쪽이 우세합니다. 뉴욕타임스는 밥 딜런이 노벨상을 받지 말았어야 하는 이유라는 기고문에서 딜런이 위대한 것은 음악인으로서이고 그의 글이 음악과 따로 분리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작가 롭 델러네이도 놀라움을 표하며 다음엔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가 요리로 토니상을 탈 수도 있겠다며 냉소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By and large, people know him through his songs, and I think we tend to separate out literature from performance. 딜런은 수상 발표 후 이미 예정돼 있던 공연 무대에 올랐지만 노벨상에 대해 따로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국내에서는 딜런의 자서전 바람만이 아는 대답의 오늘 하루 판매량이 출간 후 어제까지의 판매량과 비슷할 정도로 노벨 문학상 바람이 불었습니다. TV조선 이미지입니다. Knock, knock, knocking on heaven's door.
before you call him a man. How many seas must a white dove sail before she sleeps in the sand? How many times must a cannonball fly before they forever ban? The answer, my friend, blowing in the wind. The answer is blowing in the wind.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집으로 가는 길을 잃었나. 학교 가는 길을 잃은 젊은 사람들, 그 누가 길을 찾아줄까나. 얼마나 많은 시간 지나야 사람들은 길을 찾을까. 아, 내 친구야, 묻지를 마라. 너도 몰라, 나도 몰라요. 아, 내 친구야, 묻지를 마라. 너도 몰라, 나도 몰라요. 네, 노벨 문학상을 받은 밥 딜런의 바람만이 아는 대답 들으셨습니다. 이 노래들을 번안해서 부른 포크 가수 서유석 씨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얼마 만에 부르신 건가요? 이 노래는 벌써 이게 1970년부터 불려지기 시작했으니까 예. 그동안 지금까지 부르고 있으니까 많이 부르고 있죠. 네. 지금 최근에도 많이 부르시고. 네, 제가 공연 가면 네. 바로 50대 이상 팬들이 이거 Blowing in the Wind 네. 신청하세요. 이 노래를 많이 들으시고 또 많이 부르셨을 텐데 밥 딜런의 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딱 처음 드는 느낌은 어떠셨어요? 우선 첫째 노벨 문학 평화상이라는 게 많이 진보돼 가고 있죠. 문학상인데. 두 번째, 대중가요 가수도 받을 수 있지만 예. 밥 딜런은 가수가 아니고 먼저 시인이라는 것에 저는 당연히 자격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도 같은 가수로서, 포크 가수로서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이 사람이 처음에 이 Blowing in the Wind를 발표했을 때 이미 세계에서는 이거를 노래 가사로 안 보고 시로 봤어요. 그러니까 옥스퍼드 사전, 임명사전에 밥 딜런은 시인으로 가 있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직업 가수로서는 제가 선배일 수도 있어요. 제가. 네. 웃기는 얘기인데 나이는 적어도 42년생이니까 우위죠. 네, 사실 그 당시에 포크 가수들에게, 한국 포크 가수들에게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고요.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게 당시에 그 월남전이 발발해가지고 한국군이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국내 여론도 굉장했잖아요. 그때 미국에서는 절대로 월남전 종식시켜야 된다고 여러 단체가 반대합니다. 그 중에 이제 대중가요 가수의 기수가 밥 딜런, 존 바이저 이런 같이. 서유석 씨한테는 어떤 영향을 좀 끼쳤어요? 그러니까 영향이라기보다는 항상 가수는 사회성을 노래하거든요. 근데 저 사람이 우리보다 선수 쳤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이제 한국과 미국이라는 그 국가적 비교에서 우리가 훨씬 작은 나라니까 밥 딜런이 훨씬 더 세계적으로 출세할 수밖에 없죠. 이 노벨 문학상을 아까 뭐 시인이라고도 표현을 하셨지만 그래도 가수에게 이렇게 노벨 문학상이 가는 건 또 처음이잖아요. 처음이죠. 100몇 년 만에 처음이라고 네, 그렇습니다. 네네. 찬반 논란도 있습니다. 네, 그렇죠. 왜 문학상을 가수에게 주느냐.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는 그거는 가수가 못 받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전에 이미 밥 딜런은 시인으로 옥스퍼드 사전에 등재가 됐기 때문에 더더욱이 딜런은 나중에 가수로 유명해서 그런 것이지 그 전에 이 Blowing in the Wind라는 게 한 편의 시로 등재가 될 정도면 그 전에 이 사람은 문학인 아니냐, 저는 이런 변명도 해주고 싶어요. 그럼 앞으로 이제 우리 한국 포크 가수들 또 서유석 씨를 포함해서 노벨 문학상에 조금 더 가까이 가는 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도 문화관광부에서 좀 훈장이 있죠. 그런 것들이 영광스러운. 저는 가수이면서 문화관광부 거는 못 받고 사회 부분을 받았습니다만 사회 안전 부분은
아마 우리 가수들도 아마 우리나라에서 모든 국가가 그 대중 가수들에 대한 관심, 어떤 네. 있었던 편견 이런 것들이 상당히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네요. 네, 다시 한번 이렇게 감회를 되새기는 그런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계문화유산을 보호하는 유네스코는 매년 회비를 걷습니다. 회원국이면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분담금인데 일본 정부가 올해 내야 할 480억 원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에겐 상당히 불쾌합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일본 정부가 올해 유네스코에 내야 하는 분담금은 44억 엔, 우리 돈 480억 원에 달합니다. 일본 정부는 매년 4, 5월에 분담금을 지급해왔는데 올해는 이상하게도 지금까지 내지 않았습니다. 昨日自民党の会合において、分担金の支払いを現時点で行っていない、状況について説明を行いました。 이유는 뭘까? 바로 한중일 시민단체가 지난 5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를 신청한 일본군 위안부 자료 때문입니다. 마이니치 신문은 위안부 자료의 세계기록유산 등재 심사를 앞두고 제도 개선을 촉구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10월 난징대학살 자료 등재 때도 심사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分担金や拠出金でありますけれども、これについては支払いの停止等を含めてあらゆる可能性を見直しを。 올해 일본의 분담률은 9.6%.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어서 일본이 돈을 안 내고 버티면 유네스코 재정은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역사를 지우려는 검은 노력에 일본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지수입니다. 북한엔 거의 매년 대규모의 수해가 발생합니다. 김씨 일가의 잘못된 정책으로 북한의 살림이 황폐화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수해 현장에는 가지도 않는 김정은이 국토국 관리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해 수용소로 보냈습니다. 이채영 기자입니다. 북한의 평범한 농촌 마을입니다. 황토색 밭과 산이 중앙아시아 대초원처럼 황량합니다. 농가들은 민둥산을 등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수해가 나면서 이 마을은 흙탕물에 잠겼습니다. 한 소년이 돼지를 구하려고 위태롭게 서 있습니다. 이처럼 장마 때마다 큰 홍수 피해를 입는 건 김일성이 마구잡이로 산을 깎아 다락밭 조성 사업을 벌였기 때문입니다. 다락밭을 만든다고 한때 국가가 해놓고 고난행군 때에는 사람들이 산에다가 이제 옥수수 강냉을 심는다고 산을 다 뜯어줬습니다. 하지만 김정은은 모든 책임을 국토국 관리들에게 떠넘겼습니다. 피해 지역에 있는 간부들 그걸 당에 충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사고가 났으니까 그 사람들을 처벌하라. 주민들에겐 녹화 사업을 제대로 하라고 뒷북 지시를 내렸습니다. 온 나라를 소리마 올림할 때 대한 당의 전투도 고소를 높이 받들고 김정은은 지난달 있었던 함경북도 수해 현장에는 한 번도 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북한 매체들은 김정은이 지난해 나선시 수해 복구 현장을 시찰한 장면을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오늘 정치권에서 최대 화제가 된 송민순 전 장관의 회고록과 남북관계에 대해 남주홍 전 국정원 1차 장관과 함께 깊이 있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의 이 책이죠. 빙하는 움직인다. 이 책 때문에 오늘 정치권이 사실 이런 표현을 쓰죠. 난리가 났는데요. 아침에 송민순 장관하고는 통화했더니 이 책 때문에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 좀 당황해하는 분위기가 아니고 출연을 요청했더니 1000페이지로 쓸 내용을 500페이지로 줄였으니까 그걸 인용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자, 오늘 2007년 UN 북한 인권 결의안 표결을 앞두고 북한의 의견을 물어서 기권했다고 하는데 남 차장님, 이거 믿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제가 아직 그 책을 읽어보진 않았습니다만은 좀 황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북한한테 물어볼 게 따로 있지. 북한에게 우리가 물어본 경우는 과거에 네. 인도적인 지원을 했을 때 어떤 품목이 필요한가 하는 물어본 적은 있어요. 예. 의약품 중에서 어떤 게 급한가. 그런데 이것은 북한 인권 결의안을 북한에게 우리가 물어본다는 것은 좀 황당한 생각이 들고 예.
아마 그때 남북 정상회담을 막 끝내고 왔던 그 열기 때문에 이런 논쟁이 있었는가 싶은데 예. 한마디로 얘기해서 어불성설이죠. 예.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예. 예. 외교관으로서 35년 동안 생활해 왔고 그리고 송민순 장관 같은 경우 굉장히 적확한 표현을 해와서 여기 써진 말들 자체가 상당히 증언으로서 어떤 그런 기록성도 좀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송민순 장관이 지금 이 사실을 지금 이 시점에서 좀 또 공개한 이유 이런 것도 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저도 대사를 좀 해봤습니다만은 외교관은 쓰는 용어와 개념이 정확해야 됩니다. 네. 객관적이어야 되고. 예. 따라서 지금 송 장관이 했다는 그 발언 내용은 제가 대충 그 유추해 보건데 예. 북한 인권 문제는 남북 문제이기 이전에 국제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2003년 유엔 인권위원회에서부터 공식으로 거론을 했고 예. 2005년부터는 유엔 총회에서 공식 결의안을 채택할 정도로 발전이 된 사안입니다. 네. 당연히 우리로서는 그것은 찬동을 해야죠. 예. 남북 문제에서 핵심이 북한 인권 문제고 통일의 주제가 북한의 인권을 확장해서 민족 동질성을 회복하는 건데 네. 이걸 우리가 만약에 거부하거나 기권해버리면 국제사회에 우리가 명분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네. 따라서 아마 그 당시 송 장관은 본인이 회고록에서 지적했듯이 찬성한다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당시에 그 막 정상회담을 끝내고 온 노무현 정부의 참모들 입장에서는 예. 북한을 좀 신경 쓴다고 썼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황당한 일이 있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문재인 전 대표가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었고 그리고 김만복 국정원장 등의 이제 이름이 이렇게 나오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북한하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논의할 게 이거는 뭐 따로 있는 건데 그렇게 논의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역시 북한이 뭔가 좀 협박성 비슷하게 그렇게 좀 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 기억하시겠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우리 내부에서 북한 인권 문제만 거론하면 전쟁 난다고까지 얘기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치권에서. 누굽니까? 그 당시에 여권에서 그랬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도 국민들이 읽어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하면은 전쟁이 난다는 게 무슨 소리냐 예. 해가지고 그때 굉장히 그 여론이 분분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을 자극해서는 안 된다는 절체절명의 자가당착적인 그 전제 아래 이걸 북한에 물어보자 하는 황당한 발상이 나왔던 것 같고 예. 어찌해서 누가 거론을 했던지 간에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고 이런 점은 반드시 우리가 다시 한번 조용히 회개하는 차원에서 짚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건 이제 교훈으로 삼아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김만복 당시 국정원장이 남북 채널을 통해서 북한 의견을 확인한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 남북 채널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걸 좀 얘기합니까? 그건 뭐 김만복 그 전 국정원장이 본인이 쓴 회고록에도 나와 있을 겁니다. 본인이 아마 회고록 써가지고 좀 또 여러 가지 이론이 분분한 적도 있었는데 예. 남북 간의 비밀 접촉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뭔가 베이징을 통해서 됐을 수도 있고 또 당시는 사이가 좋으니까 실제로 김만복 원장 같은 경우는 직접 본인이 그 노무현 대통령 방북 기념비를 들고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예. 판문점을 통해서. 예. 그래가지고 또 말썽이 난 적이 또 있는데 비선 접촉이라는 게 거의 공개적인 접촉을 의미하는 거죠. 그 당시에는. 네. 아마 정상회담 전후에서 개척된 통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런데 저도 이제 남북 관계나 외교 관계를 이렇게 좀 추적을 해오면서 항상 정권이 보면은 북한하고 사이가 좋으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좀 목소리를 좀 낮춰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사이가 좋지 않으면은 이렇게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한다 이런 비판들이 나왔었는데 오랫동안 지켜본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북한의 인권 문제는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당사자이고 최대 이해 관계국입니다. 당연히 명분과 실리를 우리가 지고 주도적으로 해야 할 주제이기 때문에 예. 이것을 국제사회가 결의를 할 때 우리가 따라갈 성격의 주제가 아닙니다. 예. 우리가 주도하고 우리가 나서서 명분을 쥐어야 되고 이것이 바로 통일에 대한 우리의 위기관리권의 행사에 관한 건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탈북자가 급증하고 있고 예.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탈북을 부추긴다고 하는 오해까지 불러일으키면서 지금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탈북자 급증하고 이 북한 인권 문제하고 직결됩니다. 네. 탈북자가 급증하면서 비참한 인권 상황이 다 증거가 되고 또 이 중국 대륙에서 여러 군데에서 헤매고 비참한 또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이 국민들에게 알려지기 때문에 예. 자연히 우리 헌법상 북한 주민은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최고 책임자가 우리는 당신들을 맞이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하는 것은 그건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에
북한 정권의 붕괴 가능성도 언급을 하고 또 탈북자는 미리 온 통일이라고까지 얘기하는 게 바로 그게 지금 인권과 관계가 되는 겁니다. 예. 우리가 안에 있는 탈북자 하나도 제대로 수용, 포용 못하면서 어떻게 네. 큰 통일을 장차 논할 수 있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원론적인 언급이라 보고 있고. 뭔가 그런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많은 정보를 국민들에게 얘기하지 못하지만 북한 내에서의 어떤 이상 징후라든가 이런 것도 조금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 개인적인 판단은 이럴수록 주변 참모진들이 잘 보좌를 해서 절제된 용어와 개념이 사용돼야 한다고 봅니다. 즉 예를 들어서 북한 체제의 균열 조짐은 탈북자가 급증하면서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 급변 사태라든가 붕괴 와해 조짐이라고 속단해서는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와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선제 공격론도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또 미국 대선에서 이 문제가 공개적으로도 질문도 나오고 있는데 러셀 차관보도 바로 김정은이 핵 무기 공격력을 갖는 순간 그건 죽을 수도 있다 이런 표현까지 썼는데 자 선제 공격론은 어떻습니까? 한미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긴밀하게 좀 논의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어느 일방에서 좀 격하게 나오는 얘기입니까? 자,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미국의 대북 선제 공격론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01년 9.11 사태를 겪고 나서 조지 부시가 내놓은 것이 부시 독트린인데 그 당시에 악의 축으로 지목한 게 북한, 이란, 이라크입니다. 그중에서 이라크는 이미 미국에 의해서 넘어갔고 이란은 핵을 포기했고 이제 북한만 남은 상태고 그 당시 부시 독트린 내용을 보면은 핵을 개발해서 테러리스트한테 이전할 가능성이 있는 국가는 우리가 선제적으로 공격할 대상으로 지목한다 이 돼 있어요. 그래서 선제 공격 리스트에 그 당시부터 들어있었어요. 그런데 2006년에 와서 핵실험을 해버렸어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미국 정부에서 레짐 체인지가 나옵니다. 이제는 말로 안 된다. 핵을 가지고 실험까지 하고 테러리스트한테 유출할 위험이 있는 북한에 이대로 내버려두면 안 된다. 그것이 계속 누적되다가 이제 전략적 인내가 한계에 왔고 그것이 러셀 차관보 입장에서 이 용어를 잘 보셔야 됩니다. 북한이 선제 공격 징후가 있으면 우리가 미리 치겠다 그 뜻이 아니고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해서 실전 배치까지 가면 미국은 절대로 좌시하지 않겠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북한이 타격을 하거나 그런 움직임이 아니더라도 그 이전의 상황에서 이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거 이제 예방적 조치인데. 그러면 오늘도 이게 국회에서 논란이 됐는데 심재권 국회 외통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북한을 탓하기보다는 선제 공격론을 지금 거론하는 것 자체를 비판하지 않습니까? 자, 이 국민들도 그렇고 야당 어떻게 좀 설득해야 됩니까? 지금 군사 전략 차원과 정치 외교 차원이 있는데 군사 전략 차원에서는 북한이 공격 직전까지 가 있다면 우리가 자위적 선제 강탄을 할 수 있습니다. 또 국제법적으로 허용돼 있고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자멸을 해요. 북한 애들이 말하는 서울 불바다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정치 외교적인 차원의 선제 공격론이라는 것은 위협을 통해서 위험을 방지하는 일종의 억제 전략입니다. 너희가 공격할 때까지 우리가 내버려두지 않겠다. 우리는 단지 미국하고 차이가 있다면은 반드시 우리하고 협의해야 한다는 거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선제 공격 징후 시 자의적으로 선제 강타한다고 그러는데 그건 조금 말이 좀 어렵습니다. 실전 배치 이전에 막아야죠. 알겠습니다. 그것이 미국의 메시지고 한미 간의 전략적 소통이 긴밀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 사이에도 뭔가 일치된 의견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한복은 아름다운 우리 옷이지만 생활하기 불편해서 명절 때나 입는 게 당연시 되어 왔는데요. 요즘은 사시사철 한복 입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유행이라네요. 신한순 기자입니다. 요건 좀 작을 거예요. 꼼꼼히 바지를 고르는 손길. 덥지도 춥지도 않은 날씨에 한복 대여점은 성수기를 맞았습니다. 이 가게는 빌린 한복에 맞게 머리도 만져줍니다. 기분이 좋죠. 사람들이 이렇게 한복 입고 돌고 다녀 그건 봤으니까 진짜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고 이제는 좀 신나는 느낌. 아무리 인사동이라지만 열에 한둘은 한복을 입었습니다. SNS에도 한복을 입고 거리를 활보하는 사진들이 넘쳐납니다. Like 6 people wanted to stop us for pictures and things, so that's unusual for us. 한복을 입으면 보국 무료 입장 등 각종 혜택도 많습니다. 식당 갈 때 밥이나 공짜 주고 그런 거 있어. 한복 열풍의 뒷면엔 업체들의 옷에 대한 연구도 있었습니다. 기존의 바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듭식으로 묶어서 좀 불편함이 있었는데 이제 밴드랑 고리를 이용해서 훨씬 더 편리하게. 이리 오너라. 그래, 방송 중이니 물러가거라. 네, 저는 오늘 사또 복장을 한번 해봤는데요. 진짜 사또는 아니지만 기분은 정말 좋습니다. 이젠 명절이 아니어도 한복을 많이 입습니다. 에어료도 하루 10,000원대로 저렴해 색다른 기분 내기에는 그만입니다. 일본의 기모노 사랑 이상으로 우리 한복 사랑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TV조선 신완순입니다. 갤럭시 노트 7 단종 사태로 위기에 처한 삼성전자가 품질과 안전에 대한 전면 조사에 착수합니다. 위기 상황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리더십이 어떻게 발휘될지 김아림 기자입니다. 지난 1995년 삼성전자는 출시 5달이 된 애니콜 휴대폰 등 15만 대, 500억 원어치를 화형시킵니다. 불량률이 높아지자 당시 이건희 회장이 내린 극약 처방이었습니다. 삼성이 세계 1위로 올라선 밑거름이 됐습니다. 소비자한테 돈 받고 물건 파는데 불량품 내놓고 하는 게 미안하지도 않느냐. 300만 대의 갤럭시 노트 7을 리콜한 삼성전자가 제2의 애니콜 화형식을 진행합니다. 안전성 강화를 위해 품질 점검 프로세스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선언합니다. 이를 위해 9년 만에 무선 사업 부문에 대한 감사도 벌일 전망입니다. 사태의 기술적 원인과 함께 조직 시스템적 문제점을 찾아내겠다는 겁니다. 사후 조치를 어떻게 취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반전의 기회로 또 삼을 수도 있는 거죠.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이제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신뢰도 추락과 별도로 단종으로 인해 내년 1분기까지 삼성이 입을 직간접적인 기회 손실은 7조 원 이상으로 예상됩니다. 절치부심 뼈를 깎는 혁신을 시작한 삼성전자. 지금의 선택이 미래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TV조선 김하림입니다. 현대자동차 노사가 마련한 임금 협상 합의안이 곧 통과될 듯합니다. 그런데 따져보니까 석 달간의 파업으로 노조가 얻은 것은 기본급 4,000원 인상이라고 합니다. 회사가 잃은 손실은 3조 원입니다. 강동원 기자입니다. 현대차 노조가 임금 협상 2차 잠정 합의안을 두고 오늘 찬반 투표를 했습니다. 결과는 내일 새벽에 나옵니다. 평균 임금 9,600만 원인 귀족 노조의 파업에 국민 시선이 싸늘해지자 이번에는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사가 진짜 어렵고 그 고객들이 우리를 이렇게 욕하는구나. 또 이번에도 부결나면 진짜 욕먹겠구나 라는 생각을 그래도. 노사는 기본급 72,000원 인상에 합의했습니다. 지난 8월 1차 잠정 합의안과 비교하면 불과 4,000원을 올렸습니다. 그 사이 회사는 생산 차질로 3조 1,000억 원에 이르는 손해를 봤습니다. 노조의 24차례 파업과 12차례 특근 거부로 생산이 줄면서 현대차는 18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이대로라면 세계 자동차 빅5에서 탈락합니다. 파업에 따른 생산 차질, 그리고 신흥국 수요 부진에 따른 수출 물량 감소로 인해서 감소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연례 행사가 돼버린 현대차 노조의 파업. 그 사이 현대차의 경쟁력은 갈수록 추락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강동원입니다.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배우 엄태웅 씨가 성매매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엄 씨를 고소한 여성은 무고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정은혜 기자입니다. 지난 8월 성폭행 혐의로 피소당한 배우 엄태웅 씨가 성매매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경찰은 엄 씨가 성매매 대가로 추정되는 액수의 돈을 현금으로 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해당 업소가 성매매하는 업소인 점을 감안해 엄 씨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또 마사지 업소 여성 A 씨가 업주와 짜고 엄 씨의 돈을 뜯기 위해 허위 고소한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A씨는 수천만 원에 달하는 자신의 빚을 갚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무고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업주는 공갈 미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수사가 다 끝나고 결론이 나야 본인도 입장 정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저희도 특별히 본인한테 전달받은 사항이 없기 때문에. 한편 엄씨는 마사지 업소에 간 건 맞지만 성매매는 하지 않았다며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태풍 차바가 휩쓸고 지나간 뒤 쓰레기로 엉망이 된 부산 광안리 해변에서 이렇게 청소를 하는 외국인 모녀의 사진이 인터넷에서 화제였습니다. 그 누구도 시키지 않은 자발적으로 한 일이었는데요. 이 선한 주인공들을 어렵게 찾았습니다. 이성진 기자입니다. 장화를 신고 갈고리를 들고 광안리 백사장에 흩어진 쓰레기를 치우는 외국인 엄마와 두 딸. 지나가던 시민이 찍은 사진 몇 장이 SNS를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누굴까?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됐었는데 주인공들은 부산국제외국인학교의 미국인 교사 38살 디에나 루퍼트와 두 딸들이었습니다. 지난 2009년 입국해 근처 아파트에 살던 이들은 태풍이 지난 뒤 산책을 하다 해변에 쌓인 쓰레기를 보고 지나칠 수 없었다고 합니다. If the rubbish wasn't pulled back, that it would all end up back into the sea, and we just had a very strong sense of urgency that we didn't want that to happen. 11살 큰딸 피오나가 청소를 제안했고 갈고리와 장갑을 사와 5살 딸 스텔라까지 가세해 청소를 시작한 겁니다. 3, 40분 뒤 부산 시민들도 동참했고 오후 3시에 시작한 청소는 7시까지 계속됐습니다. I was really happy that we were getting more people to come and help. It also brought the community together, and I was really glad everybody was coming and helping. 학교에서 자연재해를 배웠고 이겨내기 위한 사람의 노력이 얼마나 보람 있는 것인지를 느꼈다고도 했습니다. A lot of times we let the kids come to their own conclusions on action. I think after this typhoon and they see what we've done, and I think there were other people in our community that also helped as well. So I think 새 모녀는 다음에도 해변에 쓰레기가 쌓이면 똑같이 치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지난 여름 부산지검 서정화 검사는 손편지를 받았습니다. 검정고시 합격증도 함께 들어있었는데요. 검사님이 보내준 책을 읽으면서 공부해서 오늘 중학교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4년 전에 구속한 청년이 쓴 편지입니다. 초임 검사 시절 선배의 말에 감동받아 자신이 처벌한 소년범에게 책 선물을 시작했습니다. 네가 앞으로 만나게 될 수많은 수백 명의 피의자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인생을 바꿔줄 수 있다면 그게 진정한 검사로서의 해야 할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고민해보고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지 생각해보는 기회가 됐습니다. 네, 현재 고척돔에서는 넥센과 LG의 준플레이오프 2차전이 진행 중입니다. 경기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광 기자 전해주시죠. 네, LG가 한 게임을 먼저 앞선 가운데 오늘은 넥센이 기선을 잡았습니다. 1회 풀카운트 상황이어서 1루주자 고종욱이 먼저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때마침 김하성의 2루수 옆에 떨어지는 행운의 안타가 나왔고 1루주자는 스피드를 줄이지 않고 홈플레이트까지 그대로 밟아버렸습니다. 한 발 더 달리는 야구를 하는 넥센이 선제 득점을 올렸습니다. 넥센은 3회 9번 타자 임병욱의 솔로 홈런까지 더했습니다. 4회에는 만루 기회에서 1번 타자 서건창이 2타점 우전 적시타를 뽑아냈습니다. 이어 터진 고종욱의 안타로 넥센은 5대0까지 앞섰습니다. 현재 7회가 진행 중인데 넥센이 5대0으로 앞서 있습니다. 넥센 선발 투수 베네케는 위력적인 포크볼을 앞세워 LG 타선을 무실점으로 제압하고 있습니다. 넥센이 승리를 한다면 양팀 준플레이오프 1승 1패가 됩니다.
지금까지 TV조선 김관입니다. 이 준 플레이오프 승패의 변수로 LG 양상문 감독은 응원 소리를 꼽았습니다. 돔구장이어서 더 그렇다는데요. 이다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프로야구 사상 첫 돔구장에서 열리는 포스트 시즌. 양 팀의 응원전도 어느 때보다 뜨거운 가운데 LG 양상문 감독은 이 응원을 승패의 변수로 지목했습니다. 홈구장에서의 응원 문화가 사실은 너무 좀 시끄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리즈만큼은 앰프 소리를 좀 줄였으면 어떨까. 감독이 소음으로 언급할 정도의 응원 소리는 어느 정도일까? 저는 지금 넥센과 LG의 준 플레이오프가 열리고 있는 이 고척돔에 나와 있습니다. 이 돔구장에서 울려 퍼지는 응원 소리가 어느 정도인지 제가 직접 측정해 보겠습니다. 외야 관중석에서 평균 85데시벨을 기록하더니 응원석에선 100데시벨을, 그리고 안타가 나올 땐 105데시벨 가까이까지 치솟습니다. 100데시벨은 기차 소리, 105데시벨은 가까이서 듣는 천둥번개 소리와 비슷한 수치입니다. 소리가 위로 흩어져 버리는 개방형 구장과 달리 돔구장은 소리가 지붕에 막혀 반사돼 합쳐집니다. 때문에 개방형 구장보다 10에서 20데시벨가량 높은 소리가 발생합니다. 목욕탕에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면 들리는 소리처럼 불쾌지수가 높아질 수 있는 소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위협적인 소리로 들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돔구장에선 응원 소리가 양 팀의 운명을 가를 수 있는 변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스포츠 사이언스 이다솜입니다. 여자 골프 금메달리스트 박인비가 제54회 체육의 날 기념 대한민국 체육상에서 경기상을 수상했습니다. 김연아는 밴쿠버 올림픽 금메달과 소치 은메달의功勞를 인정받아 체육훈장 청룡장을 받았습니다. 네, 주말 날씨 알아봅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기온도 25도 안팎으로 따뜻하겠는데요. 모레는 전국에 비바람이 불면서 쌀쌀하겠습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나들이 계획 세우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부 지역에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났는데요. 내일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기 상태가 좋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서울의 아침 기온이 13도로 시작해 낮 기온은 25도까지 오르겠고요. 남부지방도 안동이 9도, 전주가 10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일교차가 15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동해안 지역도 오늘보다 낮 기온이 올라 강릉이 25도, 울산이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일요일에 비가 지나고 낮에도 꽤 쌀쌀해지겠습니다. 서울 20도 안팎의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2007년 노무현 정부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참 기가 막힌 증언이 나왔습니다. 김정일 정권에 물어본 뒤에 유엔의 북한 인권 결의안에 기권했다는 건데요. 특히 문재인 전 대표가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기권 결정에 관여했다고 합니다. 참혹한 북한 인권 문제는 어떤 경우에도 협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문재인 전 대표는 내년 대선에 출마한다는데 이번 기회에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히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주도 깊이 있는 뉴스 명쾌한 분석으로 찾아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